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건설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숨졌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신 공법이 쓰였다고 하는데 어쩌다 무너졌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17년 만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나 되는 지방의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됩니다. 어떤 곳들을 풀어서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건지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불에 타거나 찢겨지거나 구겨지거나 해서 훼손된 돈이 3조 4천억 원어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폐공사는 이렇게 버려진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돈 되는 상품으로까지 출시하고 있는데요. 돈의 세계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신치영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일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국토교통부가 가설 장비를 철수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일단 이런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원인 조사에 착수가 됐는데 앞으로 좀 정확히 원인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초반의 어떤 과실, 뭐 휴먼 에러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런 대형 사고는 도미노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팀의 에러가 이런 대형 사고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저게 이제 저렇게 돼서 갑자기 두 군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저기에서 저쪽에 왜 설치됐다가 저렇게 허망하게 떨어졌는지 지금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지금 저게 사고 직전 영상을 보면 거의 완성된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실제 상황하고 거의 똑같은데 상부에 그 파란색 론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리가 기둥이 서 있고요. 우리 교각의 이제 기둥이죠. 기둥이 화면 보시면 그렇죠. 화면 보시면 일시에 무너져 내려앉는데 지금 서서 버티고 있는 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걷어입니다. 걷어. 네, 걷어. 그러니까 젓가락을 크게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걸 여러 개를 얹어 놓는데 네. 그 얹어 놓은 상태가 고정이 돼 있는 건 아닌 거죠. 아, 양쪽이 좀 뭔가 네, 얹혀 있는 상태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나중에는 그 얹혀 있는 거를 사이사이를 가로볼을 또 타설을 해서 바둑판으로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줄로 얹혀만 있으니까 봤을 땐 다리가 거의 완성된 것 같지만 저 공정이 해당 공정의 저 전체 공사에서는 사실 가장 위험한 시점으로 꼽힙니다. 아주 위험했던 그런 단계다.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더군다나 어떤 충격이 초반의 충격이 큰 사고로 이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저 그림에도 나오지만 네. 저 그림은 그 사고 현장을 지난 뒤에 그 차량의 뒤쪽에 있는 그 카메라가 찍은 거거든요. 네. 그 워낙 순식간에 이게 사고가 나서 이 운전자도 뭐 지축을 흘리고 핸들이 떨린 뒤에 내려서 보니까 저렇게 됐더라. 네. 그러니까 참 피할 새도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공법의 장점이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하부에 바다가 있거나 지금처럼 국도가 관통하는 부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거더를 올려놓을 때 밑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당 공법은 상부에서 밀어내기식이다 보니까 하부의 국도를 통제를 안 하고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레인은 쓰려면 되게 지상에다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공중에서 이렇게 밀어내기로. 네, 상부에서 마치 낚싯대를 펴서 꺼내듯이 거더를 밀어내서 얻는 방식으로 위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부 국도를 통제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전하고 완벽한 조건인 건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블랙박스 제보 영상을 보시면 저분이 바로 저 영상의 5초 전에 저 아래를 바로 지나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로 더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저기 지금 보면 저건 이제 다른 자료 그림인데 그 파란색 장비가 그 공중에 떠서 이동하면서 뭐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게 최신 공법이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전체 공사에서 핵심 공법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하부에 어떤 통제도 없이 상부에서
이렇게 내부에 크레인이 이게 젓가락같이 긴 걷어를 양쪽으로 들어서 낚시대처럼 펴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가설 장비라는 것이고 영어로는 론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론처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네. 뭐 미사일 발사대도 론처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론처는 왜 그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정형화, 안착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 큰 범주에서 이 공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공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푸집을 놓고 철근을 넣어서 현장에서 타설하는 게 아니고 이 걷어라고 하는 매우 큰 중량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서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론칭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한다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얻는다는 개념의 순간을 그 론처라는 기계로 이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철수하다가 난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뭔가 걷어내야 되는데 지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그게 떨어졌다. 일단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어제 오후쯤에 상부에서의 CCTV 영상까지 이렇게 제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붕괴 순간의 영상을 보면 이게 그 경관, 다리와 기둥 사이에 여러 개를 상행선들은 다 얹어놓고 네. 그러면 이 론처라는 기계가 다시 후진을 해서 이 하행선 쪽을 올려놓으려면 이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한쪽의 충격이 쓰러질 정도로 론처가 쓰러지면서 걷어들을 때릴 정도로 충격이 일어나면서 그게 다음 스판, 이 기둥과 기둥 다음 단계죠. 전체 칸으로 넘어가면서 두 칸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일시에 붕괴되는 현상인데요. 네. 저 부분이 완성된 다리였다면 다 붕괴되진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걷어와 걷어를 수평으로 잇는 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이라서 네. 이거를 고정하는 안전장치의 개념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네. 좀 더 이제 교수님과 이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이 사망자가 4명이고 이 가운데 2분이 중국 국적, 뭐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이제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인 동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던 이 베테랑 작업자도 있었다. 이분은 뭐 그 60대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분이 사망하거나 다쳤는데 이 중에 4분이 중국 국적자고 사망한 4분 중에 이제 2분이 중국 국적자인데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18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필요한데 우리 내국인은 한 140만 명 정도로 4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30만 명이 한족이나 조선족을 합친 중국 국적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현장에도 중국 국적자가 많이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중에 사고를 당한 사망한 내국인 중에 한 분이 만으로 56세라고 합니다. 56세. 그렇군요. 네, 이분이 이제 두 딸의 아버지고 4개월 된 손녀까지 있는 분인데 한 10년 정도 건설 현장에서 일한 베테랑이라고 하죠. 이번 현장에는 출근한 지 열흘 정도 됐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번 현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 평일에는 그곳에서 계속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래야겠죠. 네, 휴일에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평일에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인데 이번에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하고 가족들의 얘기를 따르면 평소에 되게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 걸린 듯한 다리 모습. 여러분 뭐 저런 거 전국 고속도로 또 국도 달리시다 보면 있어요.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저도 다녀봤는데 자, 이게 참 희한해 보이잖아요. DR 걷어 공법. 아까 말씀드린 공법의 정확한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과거처럼 철근 콘크리트가 압축 인장이 튼튼한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된 거푸집이라는 걸 놓고 타설을 해서 짓는 과정은 이 작은 다리나 이런 데서는 가능했는데 이게 구조물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 저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저게 이제 걷어라고 하는 건데요. 저 걷어가 대들보죠. 기둥이 되는 다리 교각이 되는 교각을 세워놓고 교각 위에다가 기둥처럼 대들보를 여러 개 얹어놓고 나중에 그 위에 평평하게 타설을 해서 포장을 하는 네. 이렇게 완성되는 공법을 하게 되면 일단 저런 구조물을 미리 만들게 되니까 품질 관리가 좋게 되고 튼튼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에 DR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를 받고 매우 발전된 공법으로 인정받은 그런 공법인데 이제 이게 안전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R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 구조적 성능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네.
단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 단면적은 이 손바닥도 보시면 똑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뉘어놓을 때는 누르는 힘을 못 버티는데 세울 때는 강하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효율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좁고 높은 I형의 구조체를 가집니다. 제가 이게 완전 측면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랬을 때는 옆으로 바람이 불거나 밀었을 때 넘어지기가 쉽죠. 아,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횡 쪽에서의 압력이 약하다.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공법에서는 오히려 강풍 지역 이렇게 골짜기에 공사를 할 때는 바람도 세게 불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강풍 때도 안전해야 된다는 지침을 가질 정도로 매우 위험한 시점입니다. 이 얹어놓은 완료된 시점이. 아주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시점이었네요. 네, 거기도 또 하나 추가가 되면 이 DRA라는 이 볼을 밑에서 크레인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요. 네. 론칭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밀어서 올려놓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크레인에서 사고가 났다면 크레인이 부딪히는 정도의 사고일 텐데 이 론처 같은 경우는 위에서 큰 파란색 철구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넘어져 버리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죠. 네, 엄청나게 큰 충격을 일시에 주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법으로서 구조 효율은 좋고 첨단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측면에서는 이 지점이 오히려 취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 거더를 설치하는 장비, 파란색의 런처가 크레인과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면 이런 사고가 나는지 궁금한데 10cm, 20cm만 잘못 운영해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쳐서 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지침에서는 와이어를 고정을 하고 삼각대로 하고 철근을 가설해서 고정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히 고정된 상태는 안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사고 영상을 지금 보시면 저 화면에서 최초로 붕괴가 시작된 이 화면 아래쪽 지역 그쪽 부분은 또 하필 이 거더와 다리 교각이 수직이 아니에요. 약간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가요? 예, 약간 비틀어져 있어요. 아, 저 그림상으로도 부분만. 그러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직교, 수직으로 만난 게 아니라서 이 걸치는 부분이 약간 더 불안정할 요인이 더 컸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끝에 발톱처럼 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로도 충격이 커질 위험이 있는 거죠. 네. 자, 이 DR 거더 공법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이다. 첨단의 신공법이다 해서 상도 여러 번 받았다고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하부에 차량 통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사라는 공정상으로서는 그리고 재료비도 적게 들고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네. 하지만 이번처럼 한 군데서의 붕괴와 사고가 전체 다리를 무너뜨리는 게 있기 때문에 공법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안전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고 상을 받은 거니까 이 네. 공법 자체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건 좀 시기가 이를 것 같아요. 이 자체는 인건비나 공기나 그리고 효율성이나 이런 단면 구조 체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공법은 좋지만 여기다가 안전을 부과시켜야죠. 네. 자, 시공을 맡은 회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여튼 생명을 잃은 분이나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속한 현장 수습을 위해서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전남 무원의 한 아파트에서 심각한 하자 때문에 큰 홍역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5천 건 이상의 하자가 났나요? 그랬었죠. 5만 건인가요? 엄청났죠? 1년도 안 된 5만 건이네요.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또다시 이런 대형 사고가 나서 일단 첫째로는 이 고속도로가 2026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한 2, 3년 정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현대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이런 그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 수주 경쟁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수주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랄지 중대재해처벌법이랄지 이런 실정법 위반 여부가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업 정지 등의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사는 마땅히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겠죠. 현대 엔지니어링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지방 아파트의 이 대규모 하자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5만 건의 하자 참 대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자라는 게 이게 800에 해당 작년 4월에 무한저객 아파트 대규모 하자도 뭐 800의 세대에서 한 건도 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을지도 하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장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네. 건설공사에서 배치한 경력이 많은 현장 대리인들을 별도로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현장의 기술자들의 책임이라고만 단정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브랜드화가 되고 회사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기업 못 믿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적극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네. 자, 고용노동부, 경찰, 사안이 사안인지라 조사, 수사에 지금 착수했습니다. 뭘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일단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성실하게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해서 사망사고 등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나 관련된 경영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2022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이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청업체 대표이사까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영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을 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기간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날 때마다 나중에 보면 어물쩍 솜방망이 얘기 나옵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백승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와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나 되는 지방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선정은 등 곳들 또 기대되는 효과 집중 분석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 따져보니까 17년 만이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총량. 예, 총량이 그러니까 그린벨트 총량제인데 그게 2008년에 정해졌는데 이게 17년 만에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확대를 시키는 건데 주로 이제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15곳을 그린벨트 지역 규제 해제를 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네. 그 중요한 지역을 보면은 대전 강주에 있는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또 대전의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또 부산의 제2 에코 델타시티 같은 이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15곳을 정해서 지금 해제를 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데 이것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민생 토론회를 했죠. 그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던 방안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것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 후속 조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조치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충청, 호남, 영남권이 두루 망라가 됐지만 이른바 부울경 지역이 좀 많이 선정됐어요. 자, 어떤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럼요. 물론 절차를 거쳤죠. 일단 전체 15곳 중에 10곳이 부울경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죠. 또 정치색 얘기 나오나요? 근데 어차피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산권이 3건, 울산권이 3건, 창원권이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선정 절차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세 단계. 네, 세 단계 거쳤는데 처음에 6개 권역에서 33곳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을 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전문기관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33곳이 응했네요. 일단 신청을. 그렇죠. 신청을 한 거죠. 33개 중에서 15개를 뽑아낸 거죠. 그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먼저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서는 항상 심의를 거칩니다. 이런 네. 것을 심의를 거쳤고 또 이번에 국무회의까지 세 단계 절차를 거쳤죠. 그러니까 투명한 절차네요. 투명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 기준은 아무래도 사업 계획이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확실한 디테일이 예, 있는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죠. 네. 이게 그냥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 청사진을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큰 기준은 지역 경제에 얼마나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볼 것인지, 그러니까 뭐 얼마나 효과 기여를 없는 할 것인지. 공항 지어놓고 뭐 고추 말리고 이런 거 안 그런 건 된다는 안 거잖아요.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건 그 어차피 다 이제 예타도 그 일부는 예타도 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지 그린벨트를 해주는 것이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봐서 선정을 한 것이죠. 네. 어떤 지역이 많다는 거 하지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번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얼마나 될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15곳이 선정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비를 27조 8천억 원을 지금 투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부산 강서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제2 엘코 데이터시티 사업 이 프로젝트가 11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네요.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러면 근로자들도 투입이 돼야 될 거고 건축 현장, 건설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다 건설이 되면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또 생산품을 또 제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따져보니까 한 124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지금 추산이고요. 그러니까 넣는 돈의 한 5배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38만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는 돼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그 산업단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 항상 대두가 되는 게 부동산 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땅값이 또 엄청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땅값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필요하면 묶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마땅히 그래야겠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가 살 길이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도 절실한 얘기입니다.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최상목 그 대행은 경제 정책 전문가죠. 그래서 특구 각 지역에 이제 특별구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은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구가 중요하고 특히 지금 글로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는데 특구에 대한 지원을 하면은 지역도 살고 전체 우리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개발을 할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안의 해상풍력 집적하단지는 3월까지 이 절차를 다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끝내겠다는 다 거죠.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안하고 안성 간에 지금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있어요. 이게 2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 사업도 협의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고 또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과감히 속도 있게 한다는 거죠. 투자 특급 열차. 네, 투자 특급 열차, 특급 열차를 달리도록 해서 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말고도 그 외에도 전국 곳곳에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이번 그 조치가 그린벨트를 푸는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
물론이죠.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대부분 각 지자체들이 수건 사업으로 선정을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곳 정도의 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이런 것은 물론이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또는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방 지자체 주민들의 복지나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 활성화 이런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에는 첨단 사이언스 파크, 뭐 또 대구 달성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그렇습니다. 다 이것들이 지역 수건 사업이란 거죠.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그 주민들도 반기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네. 지역 수건 사업은 뭐 어떤 정치적인 그 여야 구별 떠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의 재미있는 주제로 가죠.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손상돼서 버려지는 돈이 가치로만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쌓으면 에베레스트보다 몇십 배가 높다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돼요. 늘어놓으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을 수십 번 왕복한다고 합니다. 그런 돈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돈의 요지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도 뭐 돈 깨끗이 쓴다고 자부할 수는 없는데 불에 타거나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오염되거나 이렇게 손상된 돈 정말 엄청나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하고 동전을 발행을 해서 시중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쓰다 보면 뭐 망가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국은행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 수거를 한 그런 돈이 3조 4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이 지폐입니다. 네, 대부분이 지폐고 쌓으면 저게 오른쪽 가운데가 에베레스트고 그 오른쪽이 월드타워예요. 그렇죠. 쌓으면 2만 메타라는 거거든요. 20만 메타라는 거거든요. 20만 메타면은 에베레스트 산으로 따지면은 23개. 에베레스트 산을 23개를 얹어놓은 그런 높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 5만 5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한 장씩 하면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67번을 왕복할 수 있는 67번이나 67번을 왕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폐기되는 것들은 대부분은 소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또는 이제 뭐 바닥재랄지 또는 콘크리트 보강재랄지 이런 것으로 일부 재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돈방석 얘기하는데 돈을 깔기에도 아주 물론 못 쓰는 돈이긴 하지만요. 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렇게 손상된 화폐는 자 바꿔줘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가끔 뉴스에 넣어죠. 뭐 돈이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불이 탔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다시 그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액을 돌려받는 거, 그 액면가 그대로, 100%? 네, 100%. 그다음에 절반이 있고, 그다음에 제로 딱 세 단계가 있어요. 그 세 가지밖에 네, 세 없어요.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따른 건데 4분의 3 이상 남으면은 전액을 또 돌려줍니다. 그건 면적을 잘 따져봐야 네, 되겠네요. 면적을 이제 전체 지폐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남아 있으면은 나머지는 없어도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5분의 2 이상이나 4분의 3 미만이면은 절반만 줍니다. 딱 한절. 네, 절반만 주고 그 이하로 남아 있으면 그 미만으로 남아 있으면은 아예 돈으로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폐의 경우고 동전은 또 주화는 약간 좀 달라요. 네. 주화는 일단 이게 뭐 주화가 뭐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서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오랫동안 놔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어서 딱 기준이 간단해요. 이게 돈이냐 아니냐. 판별이 되느냐? 네, 돈으로 판별이 되느냐 하면은 그 금액 그대로 다시 교환이 되고 이게 돈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그것은 아예 그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별자의 시각이군요. 네, 그렇죠. 판별자의 시각.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국은행의 기준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교환을 했다는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 저 연못 저것은 어떤 사찰에 가면 연못 같은데 이제 돈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동자상에다도 넣고 네, 동자상에 부처님 넣고 많이 하죠. 넣고. 외국에 가면 또 뭐 호수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트레비 분수에 저도 트레비 던져봤어요. 분수도 네. 있고 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저기 그 교환된 중에서 사찰에서 던진 동전이 오래 이제 물속에 있으니까는 그걸 이제 유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 동전에 대해서 이 교환을 해줬는데 376만 3천 원을 교환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로마 가시면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2개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야 로마에 돌아온다고. 그런데 어떤 가이드가 그러더군요. 2번 던져야 돈을 하나 더 던지지 않겠느냐. 상술이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세계 화폐 박람회 돈 엑스포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독일의 베를린에서 지난 1월 말에 열렸습니다. 영상 보시죠. I do actually collect British 50p's and £2 coins, and I have seen some really interesting ones like that in this fair.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볼거리가 아주 많았는데 왕돈 그런 이름 가진 분도 있었어요. 특별한 주화가 눈길을 많이 끌었다고 하죠. 네, 주화가 뭐 상당히 뭐 화제가 되는 주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 단풍이 상징목 아니겠습니까? 메이플이죠, 메이플. 메이플이죠. 그래서 메이플 예술형 은화. 저게 돈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저 메이플 은화입니다. 저게 10kg 짜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다 은일까요? 주로 은의 성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299개를 한정판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딱 300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스폰지밥이라고 해서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주인공이죠. 작년이 스폰지밥이 방송이 된 지 25주년이었는데 호주가 저 스폰지밥을 주제로 한 그런 기념주화를 만들어서 또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뱀의 해이기 때문에 뱀을 상징물로 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다양한 주화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체로 동전은 동그란 모양인데 이렇게 다각형 모양이랄지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이랄지 보석을 박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념주화가 많이 발행이 돼서 관람객들이 상당히 눈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도 하면 공부도 되고 레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념주화에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작년에 이제 처음 발행이 됐고요. 3년 동안 한국의 주력 산업의 역사, 의미를 담은 그런 기념주화를 발행을 하기로 한 건데요. 작년 10월에 발행한 게 조선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기념주화가 역시 또 거북선 발행이 됐습니다. 들어갔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반도체를 기념으로 한 거고요. 근로자가 저 웨이퍼라고 해서 반도체의 핵심 소재죠. 이 둥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둥그런 원판을 들고 일하는 모습이 찍혀 있고 뒤쪽에는 또 여러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모습이 찍혀 있고 지금 이제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이 앞쪽에 찍혀 있고 저게 또 대표적인 특수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 조선산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북선이 뒷면에 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14,000개를 발행을 했는데 14,000개를 발행을 해서 선착순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판매를 했는데 5만 원짜리를 6만 5천 원에 판매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전부 팔렸다고 합니다. 소장 가치를 보고 하는 거니까 6만 5천 원, 15,000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몇십 배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겠죠. 조폐공사는 K컬처, K문화와 결합한 기념주화도 내놓아서 이걸 상당히 세계로 좀 판매할 생각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반 시설 어떤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이 있죠. K컬처, 뭐 K드라마, K팝 뭐 이런 것이 있고 또 K푸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결제 수단이 다 디지털화돼서 종이돈은 물론이고 더욱 저희들이 안 쓰는 게 완전히 그 주화죠. 동전이죠. 주화 쓴 지 오래됐잖아요. 네, 주화 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화, 이 동전이 이 기념 주화로는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거 예술 작품으로 이게 완전히 변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술 작품을 변신을 해서 일종의 주화 산업이라는 개념이 지금 새로 생기고 있는데 네. 특히 그 조폐공사는 우리나라 이 주화 쓰지 않는 주화를 새로 형태로 만들어서 K컬처하고 결합을 합니다. BTS도 넣고. 네, BTS도 넣고 그렇게 네. 해서 이 글로벌 콘텐츠로 지금 육성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띌지는 지금부터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브루노 마스하고 로제가 한 아파트 주화도 하면 네. 그 성공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저거 응모를 한번 시켜보면 좋겠네요. 네, 한번 뭐- 공모를 해서 외국에 아마 소녀들이 엄청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이 방치된 조폐공사의 지하 벙커가 있어요. 무려 반세기나 이걸 예술품 수장고로 쓸 모양인데, 이게 아주 장점이 많다고요? 그렇죠. 경북 경산에 있는 수장고인데요. 그러니까 1,900평 정도 되는 지하 벙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에는 지하 벙커로 쓰고 평시에는 화폐를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1975년에 준공을 했는데 쓸모가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립 현대미술관이 이곳을 저 미술품의 보관 창고로 수장고로 사용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국립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장고가 한 90% 정도가 이미 차 있는 상태라 미술품은 계속 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장고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저 경북 경산에 있는 이런 지하 벙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조폐공사와 같이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하 벙커 같은 경우에는 지하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그리고 있겠죠. 돈 보관하는 데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돈을 보관하는 곳이니까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이런 우리나라 국보급의 미술품을 보관하기에는 상당히 안성맞춤인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비밀 수장고라 그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조폐공사는 버린 돈을 돈이 되는 상품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조금 전에 손상된 화폐 규모도 엄청났죠. 3조 4천억 예, 원. 3조 4천. 그런데 화폐 부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화폐 부산물은 이미 유통기한이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돈. 그리고 돈을 찍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이게 있는데 이게 무려 매년 500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부산물이? 네, 부산물이 500톤을 발생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죠. 펜이 나왔어요. 네, 지금 펜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저기 펜인데 저기 펜을 보면은 이 일종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5만 원권, 하나는 10,000원, 5,000원권, 1,000원권 네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화폐 한 장 분량이 저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들어가서 일종의 굿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를 부르는 어떤 상품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 된다. 있으면 이제 돈이 된다. 네. 그리고 일종의 어떤 또 돈을 불러오는 행운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돈볼펜. 예, 돈볼펜. 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출시된 건 저 돈볼펜이죠. 그 두 가지가 한 세트로 돼 있는데 이 돈볼펜 외에 실제로 돈 방석을 만듭니다. 돈방석. 예, 돈방석. 그건 얘기 되는데요. 과거부터 생각을 해왔던 그 네. 돈방석에도 실제 한 장 분량의 그 실제 돈, 화폐가 유통됐던 돈. 선물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돈방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네. 돈방석 그리고 돈 쿠션도 만듭니다. 돈 쿠션. 돈 쿠션 그거 그리고 베고 자면 돈 번다. 네, 그리고 돈 달력.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그리고 색깔도 보면은 노란색이고 색깔이 아주 또 좋죠. 그런 또 것을 황금 보면. 하면 또 좋아하고. 색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돈 달력도 만듭니다. 돈 달력. 네, 달력. 그래서 하여간 돈 붙으면 좋아하고 네. 중국 사람들은 팔자 붙으면 또 아주 뭐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좋아하죠. 네. 그 전에는 이 부산물들을 다 그냥 불태워 없애버렸는데 소각을 했는데 소각을 하지 않고 저렇게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큰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네. 말씀만 들어도 가격만 적당하면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산물로 만드는 돈 상품 매력적이잖아요. 12년 전에 만들어진 위조 지폐가 아직까지도 돌고 있고 이게 또 잡히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몇 원짜리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에 서울 광진경찰서에 위조 지폐범으로 구속이 된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컴퓨터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성남에 사는데 성남 근처에 이 작업실까지 차려놓고 상당히 정교하게 5천 원짜리를 5만 장, 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어치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많이도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8년 동안 생활비로 써오다가 네. 2005년부터 만들어서 8년 동안 써오다가 8년 만에 2013년에 검거가 됐는데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국정원까지 동원이 됐는데 8년 동안 못 잡았다는 것이죠. 8년이나. 그랬는데 잡히게 된 게 어느 슈퍼마켓에서 이 5천 원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사용했던 슈퍼마켓에 몇 년 뒤에 다시 가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위조 지폐를 알아본 그 슈퍼마켓 주인 때문에 검거가 됐는데 이 일련 번호가
77246이 포함이 돼 있어서 소위 77246 위조 지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77246은 다 위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7246 5,000원짜리 이 지폐는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5,000원짜리가 75장의 위조 지폐가 발견이 됐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77246 위조 지폐였다고 합니다. 저게 또 화폐 수집가들 사이에서는요. 77246 컬렉션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데 그 외국 사람들은 위패를 거액으로 사요.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앱니다. 왜? 그러면 값이 100배로 폭등하니까. 자,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립니다. 요즘에도 위조 지폐 제작 시도가 참 많다고 합니다. 다만 목적, 권종, 또 제작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는 고전적인 방법은 이 위조 지폐로 만들어서 좀 어두운 곳에서 고령층 상인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할아버지 곳에서 하고 할머니에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데 지금은 아주 이거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했는데 최근에 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40대가 그러니까 5만 원권을 무려 9,188장을 위조를 했습니다. 컬러 복사기겠네요. 네, 컬러 복사기 그 복합기. 이 돈이 얼마냐면 4억 5,940만 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코인을 하나 사려고 했어요.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사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암호화폐를 사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사려고 한 암호화폐가 돈 세탁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코인을 사면은 만약에 그 대가로 위조화폐를 줬는데 발각이 돼도 신고를 안 할 것이다. 아, 또 예.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암호화폐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상이 그것을 알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신고를 해서 결국 처벌이 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극단적 선택까지 할 정도로 아주 목숨을 걸고 위조 지폐를 만듭니다. 자, 위패범들도 진화했습니다. 대면 거래, 만나서 주고받는 건 옛날 방식이고 SNS를 통한 판매 사례 늘고 있다고요? 네, 예전에는 대체로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위조 지폐범들이 직접 쓰려고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범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경비 구미경찰서에서 경북? 네, 네. 5만 원짜리를 3억 7천만 원어치 위조를 해서 이 위조 지폐를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팔려고 하다가 덜미가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 10대들에게? 그렇죠. 미성년자에게 5만 원짜리를 2,500원에서 3,000원에 판매를 했다는 거죠. 얼마를 20분의 1로 깎아주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팔려고 그러다가 이제 덜미가 붙잡혔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상당히 디자인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정교하게 위조 지폐를 만들고 있는 데다가 SNS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 검거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요즘 경찰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수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즘 신사임당 순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만드는 게 5만 원권이에요. 이제 만약 10만 원권 만들어지면 어떤 분이 인물이 될지 모르는데 그분이 아마 이 위조 지폐의 집중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손쉬운 위조 지폐 확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죠? 앱 이름은 알기 쉬운 위조 지폐 확인법입니다. 제목은 아주 확실하네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각 건종별로 금액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앱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뭐 비춰보는 것도 있고 좀 만져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저것을 조금 전에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진짜 해보셨어요? 설치를 해봤어요. 되게 네. 재밌어요. 이렇게 비춰보면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로 일단 비춰봅니까? 네, 그 앱을 여기 돈에다가 이렇게 대면 되죠. 돈에 대면. 비추면은 재밌네요. 여러 가지 재밌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하나 저도 처음 알았던 게 1년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폐 1년 번호가 있는데 상하에 있죠. 예, 1년 왼쪽, 번호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글씨가 좀 커집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그게 똑같지 않아요? 글자가? 똑같이 알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글씨가 좀 커져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진짜 돈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위패라는 거죠. 똑같은 건 위패다. 네, 똑같은 거 위패고 살짝 커져야 된다. 살짝 커져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네. 갈수록. 그런 것들을 저 앱에서 이렇게 확인을 다 시켜줬는데 그 건종별로 해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자, 그리고 그 국권 위조 지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0원이니 이런 게 가장 많이 위조 지폐의 대상이 되는데 네.
이건 저앱으로는 안 된다고요? 저앱으로는 안 되고 네. 직접 이제 가서 홈페이지에서 유저 집회 확인 방법이 쭉쭉 나와 있어요. 네. 확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는 숨은 그림 같은 것도 거기 있고 각 건종별로 숨은 그림이 달라요. 숨은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무늬도 다르고 또 이렇게 만져보면은 요 판이 이렇게 좀 블록 한 쪽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국권 화폐에 대해서는 식별 방법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읽은 만화책에서 어떤 유명한 화가 지망생이 손수 그린 위패로 검거가 됐는데 나중에 훌륭한 화가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패의 역사는 그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송국건 본부장 신치영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위가 조금 풀렸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